하늘과 땅 사이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상에서 만들어진 한 글자. 무당무. 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차원 중간에 있는 존재. 신과 인간의 중재자.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무속신앙. 그 중심에는 늘 무당이 있었는데요. 무속은 민중들을 대변하면서 계속 살아남은 거예요. 21세기 첨단 과학의 시대. 복잡한 도심과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샤먼 무당.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 나오는 거고 자기 죽으려면 안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산기슭에 마련된 고요한 공간에서 어떤 이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리고 또 어떤 이는 정성스레 절을 합니다. 이곳은 바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왕산 기도터. 스님이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을 닮아 선바위라고 부릅니다. 저희 무녀님들이나 무당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인왕산이에요. 오늘은 이제 8월 초하루고 해서 신령님께 인사도 드리고. 예부터 영험한 기운이 서린 곳으로 알려진 인왕산은 한국 무속의 성지로 자리 잡았죠. 무속인들도 오고 또 가정집의 부인들도 이제 가정을 위해서 빌어주고 그러는 거죠. 인천에 살고 있지만 일주일에 대여섯 번 인왕산을 찾는다는 한 무속인. 오늘도 이렇게 아픈 몸 일본에서 타국에서 혼자서 아파하시는 엄마 아프지 않게 도와달라는 정성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즉 단골들을 위해 초에 불을 밝히고 정성스레 기도를 올리는데요. 그런 소원들 한 명 한 명씩 선물 주시라고 도와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죠. 하늘과 땅, 그리고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존재, 무당. 그들이 기도에 정성을 다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당에게 있어 기도는 신과의 교감이기 때문이죠.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신령님들이 늘 24시 상주에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신령님과 교감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다독여짐을 느끼고 또 힘을 내서 다시 가서 또 손님들 빌어도 주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솔직히 무당들은 굉장히 외로워요.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신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 무당. 그동안 음지에서 활동하던 무당들이 조금씩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시작은 2024년 2월, 한 영화의 개봉이었습니다. 풍수지리와 무속신앙을 전면에 내세워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 이름이 몇 살? 이후 문화계에는 무속신앙 열풍이 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출판,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K무속이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는데요. 해외에서도 이런 흐름을 주목했습니다. 외신에서는 특집 기사까지 내며 한국 무속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죠. 특히 젊은 무속인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알록달록한 한복과 요란한 방울소리. 작두춤으로 상징되던 전통 무당의 이미지는
더 이상 한국의 젊은 무당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카페에서 감각적인 스타일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는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춤추는 90년생 무당 홍칼리입니다. 그녀가 신당만큼이나 자주 이용하는 공간은 바로 동네 카페. 대면 상담은 주로 신당에서 진행을 하고 비대면 상담은 문자, 전화, 영상통화 상담으로 이동하면서 할 수 있도록 카페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홍칼리 씨는 전형적인 무당의 이미지를 탈피해 현대적인 감각으로 무속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무지개는 다양한 스펙트럼처럼 많은 영가들과 살아있는 존재들이 찾아오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불사 할머니라고 모든 존재를 천도하는 넉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명으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칼리신과 1월 오봉도예요. 5개의 산봉우리와 해와 달, 나무, 물, 흙까지 다 있는 만물의 신령님을 모시는 신당이다. 여기 책장은 저에게 병풍과 같아요. 대나무 병풍을 하고 싶었는데 그 대신 이 책들로도 충분히 병풍이 되겠다. 성모 마리아부터 열애불상까지 그녀는 종교를 초월해 세상의 모든 것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음과 시간을 관장한다는 칼리 씨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제 이름은 칼리고 인도에서도 하층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요. 왜냐하면 정의로운 신인데 되게 괴팍한 혁명을 뜻하는 그런 신이기도 하고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샤머니즘과 닿아 있는 분이라서 칼리 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사회운동과 예술 작업을 병행하던 평범한 여성이 어떻게 무당이 되었을까? 타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인도에서 부토춤이라는 일본의 현대무용인데요. 그 춤을 추다가 접신이 되고 신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2019년 6월에 계룡산에서 신내림을 받게 되었고요. 저 방울. 아, 네, 맞습니다. 방울은 네, 여기. 실제로 대면 점사를 하실 때 이 방울도 흔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손님들이 부담스러워 할 때도 있어서 주로 여기 상자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것을 흔들거나 제가 주로 상담할 때 쓰는 방울은 구슬은 이것입니다. 이거는 전생 리딩할 때 주로 쓰는 목걸이인데요. 몇 번째로 오셨는지 저의 법칙을 만들어서 보고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굿을 준비하는 방식. 동물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돼지머리 대신 나물과 과일로 상을 채웁니다. 무당이 만물에 혼이 있고 그 신성을 느끼고 그들을 모시는 존재인데 굿에서도 비인간 동물을 희생하는 의뢰들이 있어 왔고 그 존재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게 무당의 역할 아닌가? 다른 방식으로도 식물로 비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알리고 싶고 그것이 샤머니즘의 뿌리라고 느껴요. 홍칼리 씨의 신당에는 그런 신념에 공감한 젊은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언어로 내 삶의 문제나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무속의 언어로 찾으시려는 것 같고 나라는 존재를 그냥 이 세상에서 라벨링하는 대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혼의 모양이나 영혼의 나이 이런 것들로 새롭게 자신을 느끼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 사회. 누구보다 자기 확신이 필요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28살 취준생 김세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 지는 1년이 좀 안 됐고요.
그전에는 인턴을 좀 했었고 프리랜서로도 일을 하면서 취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무한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기 청춘. 하지만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쌓이는 스트레스는 마음속 불안을 키우는데요. 그럴 때 세빈 씨가 찾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기로에 서 있었어요. 바로 무당이죠. 사실 저는 점을 막 무조건 맹신한다기보다는 좀 심리상담의 개념으로 항상 보러 갔었어요. 왜냐면 이 미래라는 게 아무도 저한테 확신을 주지 않다 보니까 의지할 곳이 필요한데, 지난달서부터 이 8월 7일 입주 지나서부터 운이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조금씩 기분이 좋아져. 좋은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지만 그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성과 논리, 그리고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 무속은 정확히 그 반대편에 서 있지만 그래서 더 흥미롭다고도 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데서 확신을 좀 가지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는데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만 들어도 100%가 채워져야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 20% 정도는 채워진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그런 80%는 내 노력으로 채우면 되겠다, 이 정도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왜 무속 신앙에 큰 관심을 보일까?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현대 사회가 너무 개인들에게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샤먼들을 혹은 이제 이 샤머니즘을 통해서 이 삶의 불안전성, 불안전함을 그 위안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라고 하는 거. 한국의 샤머니즘이라고도 불리는 무속. 과연 우리는 무속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무당들이 신과 관련된 걸 직접 몸으로 느끼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방식들 자체가 다른 종교들과 조금 사뭇 다른 점들이 있죠. 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구체적인 자기 삶과 관련해 가지고 설득력을 갖는 그러한 힘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속의 시작은 한민족 최초의 나라 고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단군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단골레 혹은 단골이라고 하는 이제 무속.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는 정치적 지도자하고 종교적 지도자를 이제 겸했던 거죠. 최정일치 시대란 뭡니까? 영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삼국시대, 고려시대에도 무속 의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서는 유교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음사라는 말이 나와요. 조선은 무속을 음사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탄압했지만 서민은 물론 양반들 사이에서도 무속이 성행했습니다. 무속을 공식적인 문화에서 축출해냈던 과정이 무당들의 거주 공간들을 계속 이제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였잖아요. 뭐 8천민 중에 하나로 규정을 하고 그랬는데 뭐 늘 들어왔다라고 그래요. 뭐 그래서 왕실에서도 활용을 했었고 무당들이 해 주었던 그런 설명이라든가 해석들이 대단히 설득력을 계속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무속 탄압은 정점에 달하는데요. 1915년 조선 총독부는 일본의 신도,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유사단체로 규정하며 단속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지 자기네들이 다룰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제 때 그렇게 다 이제 폐마되고. 해방 후 미 군정기에도 미신 타파 운동이 벌어졌고 1970년대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며 동네 선앙당이나 마을굿은 구시대의 폐단으로 낙인 찍혀 점차 사라져버렸습니다. 박해와 탄압, 그리고 터부시의 대명사였던 무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무속의 명맥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는 게 굿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 집안의 이야기들도 막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의 문제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치유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무속은 혹은 무교는 샤머니즘은 사라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종교가 이 다양하게 한국에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샤머니즘은 살아났었거든요. 그렇다면 무당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귀신을 보죠. 아주 선명하게. 저는 화경으로 보이거든요. TV 화면처럼. 우리 저기 있는데 우리 VJ 저분한테 얘기해줄게. 조금 있으면 직장을 이동하겠구나. 지금 생각이 많은데 다니는 직장, 그 직장에서 이동할까? 다른 쪽으로 변동수가 있다. 생각이 참 많으시다. 본인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운세 그냥 따라가.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80년대 민주화운동 열사와 제주 4.3 희생자를 위한 진홍굿을 열어 민중무당이라 불리는 정순덕 만신. 계속 이유 없이 그냥 아프고 제가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갖고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 꿈꿨어요. 100만 원 타고 오신 분이 칼하고 부치하고 방울을 주면서 아가 이거 갖고 너랑 나랑 밥 벌어 먹자. 어른들은 딱 보면 벌써 이거 신내리는 걸 알죠. 무당으로서 삶이 시작된 것은 그녀 나이 7살이었습니다. 가끔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사실 무당은 엄청 중요한 사람이라고, 귀한 사람이라고. 신령님을 내 몸으로 모시고 그분들과 소통하는 자는 이 무당밖에 없는데. 이 정성다가 줄이고 빠르면은 다 내년 겨울이. 신과 소통을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공수라 그래요. 공수는 신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른 나이 험하고 험한 일은 거쳐내고 좋은 길로만 가게 도와준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잠시 잠깐 몸으로 액땜하는 거 그저 그거는 그냥 잠시 넘어가는 것이다. 무당은 신에게서 받은 공수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미래를 봅니다. 근데 주로 신들이 하시는 일은 미래에 좋고 나쁨을 예언을 해서 좋은 거는 좋게 하고 나쁜 거는 비켜가게 하시죠. 저는 요게 제일 큰 업무 아닌가? 또 신과 인간의 관계를 잇고 풀어주기 위해 굿을 하는데요. 굿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신령님들의 옷을 입고 그분들을 맞이해서 나타났죠. 각자 역할이 달라요. 칠성님은 명과 복을 주실 거고 장군님들은 악귀 잡기 폭발을 시키듯이 굉장히 살벌한. 그 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굿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눈빛도 변하고 목소리도 변하고 몸짓도 변하는 것들이 굿거리고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내림을 받은 모든 무당이 바로 굿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시작.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교육원. 내부로 들어갔더니 한창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천왕지왕인왕 심연주 순우탕문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칠려면 또 숨 쉴려면은 이렇게 틀렸어요. 경산안내 경산안내 시작. 이곳은 무당이 굿을 하기 위한 기술을 배우는 학원입니다. 공든한 이가 백발이요. 노래, 장구, 징, 바라, 또 춤, 구태는 언어,
김씨에도가 중에 이 씨에도 안 당겨주니마 이런 언어 그런 언어 전부 다 가르쳐줘야죠. 계룡산 할아버지로 활동 중인 공성구 법사. 무당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1999년 수원에 민속예술학원을 열었습니다. 옛날에는 구설 일주일부터 했거든. 지금은 그렇게 안 덜해잖아. 마음을 그거 답답했던 걸 팍 어딘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찡 나오고 하는 거. 정성이 담겨야 되는데 정성도 별로 안 담긴 게 많아요. 그래서 배울 때 확실히 해가지고 배워야지. 시작. 신내림을 받아도 진짜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게 많다고 합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운 지는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다른 제자님들은 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엄마가 뭐 가르쳐 주시고 그 테이프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입에서 입으로 가르쳐 주셔요. 구음으로. 근데 나는 그게 좋더라고요. 원래 이런 굿을 위한 기술들은 신엄마와 신딸, 대를 이어 전승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신엄마와 신딸의 관계가 점점 적어져요. 학원이라든가 학교라는 것은 그래도 그 선생님들은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이거든요. 차라리 거기 가서라도 자기가 굿을 할 수 있는 것만 자격이 어느 정도는 되는데. 정순덕 만신 역시 굿의 기본기를 스승에게 전수받았죠. 김금호 선생님의 수제자가 됐죠. 4년을 매일같이 장구 치시면서 레슨을 해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아픈 모속의 역사를 겪어온 고 김금하 만신. 1985년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되며 한국의 굿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녀 덕분에 무당이 단순히 점을 봐주고 앞날을 예언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통을 계승하는 문화예술인이라는 인식도 생겨났는데요. 70년대 경제가 나아지고 굿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이제 더 눈을 뜨게 되면서 이 무속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음악적인 것, 뭐 무용적인 것, 연극적인 것 이런 것들이 여기 속에 다 담겨 있다. 서울굿 12거리 굿 중 하나인 창구거리를 추고 있는 김규리 만신. 5살 때 국악을 시작한 그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전통연희를 전공한 예술인이기도 합니다. 서울굿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피리, 대금, 해금 조화가 정말 아름다워요. 장단에 맞춰서 신령님의 발을 움직이는 걸 거성이라고 하는데 거성을 할 때면 희열을 엄청 느끼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희열을 신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명도 나만 신명 나는 게 아니라 관객들도 같이 신명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굿이 그 자체로 민속예술로 인정받으면서 많은 굿거리가 국가의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요. 한민족 역사 문화 속에서 일궈져온 우리 본연의 신앙, 우리의 심성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명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신명은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 자체 아니겠어요? 현대에 이르러서 보면 그런 예술적 신명 상태에서 뭐 K-팝이라든지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 있잖아요. 예술 장르에서의 문화적 역량 같은 거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오랜 세월 소외되었던 무속의 문화적 가치들이 인정받고 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요. 특히 무속 신앙을 악용하는 사례가 매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서울역. 약사로 일하는 선아 씨는 일터로 가는 대신 진주행 KTX에 몸을 씻습니다. 진주라는 곳은 저한테 악몽 같은 곳이었고요. 그 전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이 모두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 악몽의 시작은 교통사고였습니다. 2월
초 밤이었는데 고등학생 오토바이 라이더 알바 학생이었고 제 차와 그 오토바이가 부딪혔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에 연락이 왔는데 그 소년이 사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지만 죄책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 그러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한 무속인을 알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이 진심어린 사랑입니다.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만 이 사람에 관련된 영상을 봤었어요. 혹시라도 미심쩍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의심도 어느 정도 가지고 봤는데 우리가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는 거기서 어떻게 혼백을 건져내지 못하면 거기에 먹는다고들 많이 하죠.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되게 정직한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한 5, 6개월까지 지켜만 보다가 연락 20년 4월에 처음 했고 5월 초에 직접 만났습니다. 죽은 아이의 넋을 달래야 한다는 무속인 최 씨의 말에 선아 씨는 1,000만 원을 들여 구술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 최 씨는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선아 씨의 환심을 샀습니다. 자기가 가족처럼 이모 조카 사이처럼 챙겨주겠다고 하면서 저를 따뜻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 씨에게 받은 뜻밖의 제안. 자기 옆에 와서 약국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있으라 이렇게 혼자 방황하고 있지 말고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너무 그때 믿었기 때문에 진주로까지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아픈 기억을 잊고 새 출발을 하고 싶었던 선아 씨. 무속인을 따라 내려온 진주에서 작은 약국을 열었습니다. 아, 여기에요. 자리가 이거 집이네요. 바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최 씨는 투자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약국을 차리자마자 약사 대출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국에다 쓰는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출을 해서 일단 넘겨드리고 간판부터 인테리어, 심지어 소품까지 무속인 최 씨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기 생선 모양으로 있는 저기 위에 항상 놔두라고 해서 고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약간 무속적인 것 같아요. 아,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실을 어떻게 해놨거든요. 이걸 여기다 놔두라고 했어요. 그중 가장 의아했던 것은 바로 이 CCTV인데요. CCTV를 한 8대는 달았던 것 같아요. 거의 약국이 감옥처럼 사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녹음까지 되는 걸 추가로 달았어요. 어느 날 약국에 걸려온 전화 한 통. 이거 니 지금 카메라 손댔나 혹시? 누가 이 손댔어? 뭘 잘못 건드려갖고 제가. 왜 가만히 있는 카메라를 손대래? 로그인 하는 거에 너 자꾸 카메라 손댈래? 왜 니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약국에서 머리 빗었냐고. 머리 빗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누구보다 다정하게 선아 씨를 챙기던 최 씨의 태도는 어느 순간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분한테 제 돈이 많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저한테도 쌍욕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하기로 자기가 신이 들리면 욕을 한대요. 다른 인격이 와서 욕을 하는 거라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했던 진주에서의 삶. 진주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알게 될 때마다 자기가 무당인 거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너한테 사고수가 있으니까 운전도 못하게 했고요.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요 근처 왔네? 여기 길인 줄 알고. 다시 찾은 최 씨의 신당은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요. 저거 띄었네요. 간판이랑 여기 있었는데 이라고. 이거예요. 여기 곳곳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카메라가 좀 안 보이네요. 근데 좀 많이 있었거든요. 1층이 신당이고 3층에서 점을 보고 2층에서는 그냥 손님들 대기하고, 저한테 돈을 받고 좀 이따가 이거 샀어요. 이거랑 지리산에 있는 별장도 그때 샀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최 씨에게 넘어간 걸까? 본인이 하는 사업체인데 거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 검찰에서 인정받은 금액만 한 17억 넘는 피해를 받았습니다. 믿었던 금전거래마저 사기로 밝혀지면서 맨몸으로 약국을 나왔다는 선아 씨. 도망치듯 서울로 돌아와 무속인 최 씨를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오지원 변호사는 선아 씨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처음에 피해자분이 오셨을 때 표정이든 상태든 안 좋은 상황이셨어요. 왜냐하면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나름대로 일부 사건을 진행한 상태였는데 역고소를 당하고 또 다른 사건들이 계속 그 피고인 쪽에서 오히려 공격을 하니까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며 오히려 맞고소를 진행한 최 씨. 선아 씨는 대질신문을 위해 최 씨와 마주할 때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조서를 확인하는데 저한테 막 불안감을 주면서 막 빨리 하라고 막 난리를 치고 정신병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하더라고요. 최 씨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일상을 포기하고 증거 수집에만 몇 달을 매달렸죠. 이 무당의 수법이 빚을 내서 대출까지 해서 자기한테 돈을 넘기라고 한 다음에 안 주는 그런 수법이에요. 근데 그걸 또 현금으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피해를 봐서 고소도 못한다. 선아 씨의 노력 끝에 무속인 최 씨는 사전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현행법상 피해자에게는 구속사유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일단 범죄 혐의가 피해액이 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데다가 그 피고인이 주변에 그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사주하거나 이런 의혹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로 구속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서울과 진주, 왕복하면 하루를 꼬박 투자해야 하는 거리지만 선아 씨는 재판 때마다 진주를 찾습니다. 이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기를 바라면서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법정에서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 판사님에게도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무속인 최 씨의 경우 최종 판결까지 몇 번의 재판이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무속의 전통이 단절되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무속 사기 역시 오랜 세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2014년 이후 10년간 무속인 키워드로 판결문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흔한 유형은 신뢰를 이용한 대출 및 투자 사기였습니다. 굿이나 기도비를 과하게 책정하는 사례 역시 무속범죄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범죄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기소되는 게 되게 어렵고요. 이 굿이라는 것 자체가 미신적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피해자가 그걸 모르고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시험 합격을 위해서 굿을 했는데 시험을 불합격했어. 이런 거는 애초에 사기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1심의 경우 무속범죄의 무죄율은 형사사건보다 무려 10배가 높았습니다. 설령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70% 이상의 무속인들이 3년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계속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낮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범죄 수익에 대한 어떤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기죄로 이 사람이 범죄 수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제3자 명의로 돌려놓거나 하면 사실상 회복이 어렵거든요.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 개인 사건에서도 좀 많이 좀 철저하게 행해져야만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무속인을 처음 만났던 걸까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총 25건의 사건 중 무려 10건의 피해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무속인을 만났다고 대답했습니다. 고소당하고 사전 구속된 무속인 최 씨 역시 거대 콘텐츠 회사의 스타 무당이었죠. 하지만 이 유튜브 속 무당들의 예지력은 철저한 쇼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가 아니라 200%가 가짜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무속 콘텐츠의 실체를 고발한 이는 바로 제작에 참여했던 배우였는데요. 대역 배우를 한 지는 한 3년, 4년 캐스팅하시는 분이 저기 점집에 보내시는데 이거를 거절을 하면은 다른 배역을 안 주실 것 같아서 처음에는 그냥 선택권이 없이 그냥 나갔었어요. 지난 9월 해당 채널에 업로드되었던 한 영상. 제보자는 이 영상이 완벽히 연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살해자로 캐스팅이 되고 나면은 그 단톡방에 초대가 돼요. 그러면 시간별 배우별로 이렇게 대본이라고 해야 될까 내용이 이렇게 다 정해져서 와요. 현장에는 대본에 입각해 상황을 지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령님이 이제는 너무나도 싫어, 두렵고 그냥 원망스러워. 그 이유가 뭘까? 선생님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은데 이게 한 번에 찍은 게 아니라 중간에 피디님이 끊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질문을 계속 넣거든요. 포기하게? 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좀 이렇게 밀고 나가요. 다시 가볼게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 살해자님 포기할 거야? 연출임에도 불구하고 재연 영상이라는 고지 자막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보자가 수년간 제작사의 행보를 지켜보다 용기를 낸 이유. 그녀 역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거의 막무당이라고 하는 그냥 할 줄 아는 거 없고 그래 나 손님만 보면 되고 나 그냥 굿해서 돈만 벌면 되고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는 선생님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인간문화재 선생님까지 실험하시는 거를 보고 나서는 제가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무당인 게 정말 그냥 창피했어요. 그냥 누가 더 잘 불리나 하는 경쟁을 하다 보면은 양심이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점점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무속 사기. 그러나 무속 산업에 대한 관리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무속 집단, 이게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집단이에요.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고, 이게 지금 이제 양성화가 돼야 돼요. 한국일보가 무당 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61.4%의 무당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의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데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무속은 되게 이중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MZ세대들이 조금 더 그 무당들을 친화적으로 느끼고 무속을 친화적으로 느낀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메인스트림에서는 여전히 무속은 꺼려하는 대상이면 분명해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무속이 건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인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교육 이런 것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제도화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담자들 역시도 이제 자기 삶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위안받겠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바람직한 소비자의 정신도 필요한 거죠. 무당들은 샤먼의 자격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칼 가르면 칼날이 예리해지는데 계속 야채를 쓰고 뭘 하다 보면은 무뎌지듯이 영도 에너지를 다 쓰면은 무뎌져요. 만시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 기도. 그거지요. 신의 말이든 무당의 말이든 이치에 맞아야 돼요. 뭐 너 이거 굿 안 하면 뭐 큰일 나. 이런 조건부 있잖아요. 이런 건 절대 신은 그러지 않아요. 인간적인 만신이 되자라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회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만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존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미 죽은 존재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 무당의 윤리적 책임이 거기에서 있는 거 아닐까? 전통을 계승하며 예술적 가치를 만들고 특별한 교감을 통해
다음 세대와 소통하는 존재 무당. 운명을 점치는 역할을 넘어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무당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의 무속은 여전히 신비롭고 영적인 영역으로 남아있지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